야담 특집 관영어 유래에 관한 예이야기 8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어원야담, 승려와 농부의 내기. 해마다 5월 중순이 되면 농촌은 모내기 하느라 바쁩니다. 모내기는 벽실을 논에 바로 뿌리지 않고 모판 상자에서 길러 모를 키운 후 논에 옮겨 심는 농사법을 이르는 말입니다. 모를 논에 규칙적으로 뿌릴 수 있어 수확량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으나 모내기 할 때 물이 많이 필요하므로 이 무렵 가뭄이 들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옛날 5월 중순에 동냥하러 다니던 어떤 승려가 어렵사리 얻은 쌀을 바랑에 놓아 짊어지고 걸어가다 날씨가 은근히 덥기에 잠깐 그늘에서 쉬어가고자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렸던지라 나무 밑에 앉으니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그때 소를 부리며 논에서 일하던 농부도 나무 그늘로 와서 함께 쉬게 되었습니다. 곧 모를 내야 하는데 비가 안 오니 큰일이네요. 농부가 옆에 앉으며 이렇게 날씨를 걱정하자 승려는 자신의 장삼자락을 여기저기 만져보더니 말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해가 지기 전에 비가 내릴 테니. 스님의 말에 농부는 조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스님도 참 농담을 잘하네요.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단 말인가요? 염려 말고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곧 비가 내릴게요. 승려는 비가 올 거라 말하고 농부는 어림없는 소리라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두 사람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우리 내기를 할까요? 스님 말대로 만약 해가 지기 전에 비가 내리면 저 황소를 드리겠습니다. 스님은 뭐를 거시겠소? 농부가 승리를 확신하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자 승려 역시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는지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좋소이다. 소승은 가진 게 쌀밖에 없으니 지면 바랑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스님도 참 고집이 세군요. 농부의 오랜 경험을 몰라보고 그리 말하시니 말입니다. 농부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논을 갈고자 황소를 끌고 갔고 승려는 나무 밑에서 좀 더 쉬었습니다. 농부는 논을 갈면서 공짜로 쌀이 생기게 됐다며 횡재수로 여겨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고 회색빛 구름이 뭉게뭉게 모여들더니 곧바로 푹직한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느닷없이 빗줄기가 쏟아지자 농부는 모내기를 앞두고 때맞춰 내리는 비라고 생각해 기쁜 표정을 지으며 잠시 비를 피하고자 다시 나무 그늘로 갔습니다. 그러다 승려를 본 순간 좀 전에 내기가 생각났기에 머쓱한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스님, 정말 용하십니다. 곧 비가 내릴 줄 어찌 아셨습니까? 승려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승이 입고 있던 옷을 만져보고 알았지요. 옷을 만져서 알다니요? 무슨 기술이 담긴 옷인가요? 농부의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승려가 답했습니다. 옷이 눅눅해지기에 알았지요. 그러면서 승려는 비를 예측하게 된 연유를 말해줬습니다. 자신은 빨래를 자주 못하는 까닭에 옷이 땀에 젖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땀이 마르면 소금이 생기고 그럴 때 물기가 닿으면 옷이 눅눅해진다면서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제야 승려의 호언장담 비밀을 깨달은 농부는 울상이 되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다가 낭패를 보게 됐네요. 농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속옷비를 마지못해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승려는 호호 웃으면서 속옷비를 받아 잠깐 잡았다가 도로 농부에게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황소는 소승에게가 아니라 농부에게 유용한 동물이니 농사 잘 지으시오. 그리고는 합장 인사를 남기고 승려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직전에 장대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언제 비가 내렸냐는 듯 맑아졌고 잠깐이나마 근심에 빠졌던 농부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여름에 갑자기 내리다 금방 그치는 비를 소내기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소나기로 발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역사의 아담, 호박씨 까다, 사연 및 오원. 겉으로는 어리석은 체하면서도 남몰래 엉큼한 짓을 한 경우를 가리켜 호박씨 까다라거나 귓구멍으로 호박씨 까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합니다. 옛날에 매우 가난한 선비 부부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글공부에만 매달리고 살림은 오로지 아내가 맡아서 꾸려나갔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이들 부부는 훗날을 바라보며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비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방문을 열자 아내가 무언가를 입에 넣으려다가 황급히 엉덩이 뒤쪽으로 감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신, 뭐를 급히 감추는 것이오? 그러자 당황한 아내는 울상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무척 배고팠던 선비는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감춰두고 혼자 먹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서운함을 느낀 선비는 무엇이냐고 재차 추궁했습니다. 아내는 망설이다가 할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바닥에 호박씨가 하나 떨어져 있기에 그것이라도 까먹으려고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빈 쭉정이기에 도로 꺼내는 순간 당신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눈물과 함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비는 그런 아내의 말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남몰래 엉큼한 짓을 하는 것을 일러 호박씨 까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나쁜 의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호박씨 까다라는 말은 안 그런 척 내숭을 떨면서 몰래 나쁜 짓을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게 된 전설에 이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인지에 대한 유래 설명이 이어집니다. 관영호 어원야담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김서방과 이서방은 매우 절친한 사이로 허물없이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글 공부도 함께하면서 장차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둘은 희망에 부풀어 과거 시험도 같이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만 합격했습니다. 급제한 이서방은 떨어진 김서방을 위로해 주었고 김서방은 친구를 축하해 준 후 먼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병든 어머니 상태가 더욱 나빠져 있었기에 김서방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병환이 빨리 나아야 하는데 더욱 심하니 걱정이네. 김서방은 사찰을 찾아가 불공들이면서 빠른 치유를 기원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스님이 집으로 찾아와 시주를 바라며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김서방은 노스님에게 쌀을 조금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조금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노스님은 이것도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김서방의 어두운 낯빛을 보더니 걱정거리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김서방이 어머니 병환이 깊어서 그렇다며 증세를 말하자 노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증세라면 고칠 비법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하루에 개 한 마리를 잡아 푹 삶아서 드리면 됩니다. 김서방이 정말이냐면서 반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개를 잡을 수 있나요? 개가 가장 무서워하는 호랑이로 변하면 되지요. 호랑이로 변하다니요? 무슨 재주로요? 노스님은 부적투장을 주면서 행여 누가 들을세라 김서방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한 장은 호랑이로 변하고 한 장은 사람으로 돌아오는 부적입니다. 김서방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노스님은 반드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해당 부적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면 된다고 주의 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서방은 밤이면 곳간에 들어가서 부적을 보며 주문을 외워 호랑이로 변했고 날마다 개를 잡아 삶아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계속 그렇게 했고 이제 한 번만 남았습니다. 한편 김서방 아내는 문득 남편의 행동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밤중에 살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듯이 다시 누워 잤으니까요.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 김서방 아내는 그날 밤 슬며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남편을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곳간에서 부적을 보며 중얼거렸다가 호랑이로 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곳간 한켠에 숨어 지켜본 김서방 아내는 너무 놀라 얼음처럼 굳었고 그걸 모르는 김서방 호랑이는 바람처럼 뛰쳐나갔습니다. 김서방 아내는 곳간을 뒤져 부적 2장을 발견하자 재빨리 불에 태웠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부적을 없애면 남편이 호랑이로 변하는 일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김서방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뛰는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가 개를 물고 집으로 들어와 부엌에 던져놓고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부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호랑이는 자기 모습을 잠시 잊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가서 김서방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곳간에 넣어둔 부적을 혹시 봤소? 겉모습만 다를 뿐 사람처럼 말하는 호랑이를 보고 아내는 벌벌 떨며 답했습니다. 그거요? 당신이 호랑이로 변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태워버렸어요. 뭐라고? 그게 없으면 나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걸 태워버리다니. 화가 난 호랑이는 홧김에 아내를 물어 마당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던 어머니는 호랑이가 며느리를 죽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충격으로 죽었습니다. 그 순간 김서방 호랑이는 제정신이 되어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가 연이어 세상을 떠났으므로 너무 허망하고 슬퍼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답답한 마음에 이웃집으로 가서 박서방을 불렀습니다. 박서방 있는가? 잠시 얼굴 좀 보세. 김서방 목소리를 듣고 방문을 열은 박서방은 난데없는 호랑이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자기가 여전히 호랑이임을 깨닫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그날부터 산짐승을 잡아먹으며 살아갔으나 외롭게 지냈습니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으니 적적하네. 호랑이는 너무 쓸쓸해서 하루는 나무꾼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잠깐 나랑 말 좀 하세. 그렇지만 나무꾼은 도망쳤고 무시당했다고 오해한 호랑이는 쫓아가서 물어 죽였습니다. 이튿날 나무꾼 시체와 호랑이 발자국을 확인한 마을 사람들은 아예 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 그림자조차 보지 못하게 된 호랑이는 더욱 사람을 그리워했는데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관복 입은 사람이 고갯마루를 넘어왔습니다. 호랑이는 너무 반가워서 그 사람 앞으로 달려가서 앞발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잠깐, 걸음을 멈추시오. 관복 입은 관리는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람처럼 말하는 호랑이를 보고 속으로 많이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나는 양주로 부임해 가는 신임 사또이니라. 어서 길을 비키거라. 호랑이가 사또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살펴보니 옛날 자기 친구인 이서방이었습니다. 하여 반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인가? 이서방 아닌가? 여보게, 나 김서방일세. 사또가 된 이서방은 귀에 익은 김서방 목소리를 금방 알아듣고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찌하여 호랑이로 변했는가? 말하자면 이야기가 길다네. 담배 한 대 주겠는가?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긴 담뱃대를 내어주자 호랑이는 담배를 피우면서 그동안의 길고 긴 사연을 마치 전설처럼 말해줬습니다. 이로부터 호랑이 담배 피던 이야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밌는 단어 오온 이야기. 고리짝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고리짝 시절에 경양가라는 게 있다. 경양가는 훅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를 이르는 말이다.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이따금 옛날 옛적 고리짝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는 아주 오랜 옛날에라는 의미로 쓰는 관용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느 시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고려시대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민담이나 전설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옛날 옛적 고려조개라고 말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옛날 옛적 고리짝에로 변한 것입니다. 버들고리나 대오리 따위로 엮고 만든 옷상자를 이르는 우리말 고리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리짝에가 고려시대를 이르는 말이라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조선 후기 백과사전인 오주연 문장 전상고에 따르면 담배는 1618년 전래됐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임진왜란 무렵 일본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외란이 끝난 후 곳곳에서 담배가 재배되면서 점차 널리 퍼졌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 조선 중엽의 일을 말할 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는 일제의 의도적인 호랑이 멸종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제는 한국인의 강인한 심성을 약화하고자 대대적인 봄 사냥에 나섰고 그 결과 1921년 대덕산 호랑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한반도에서 봄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이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을 이르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의미 정리. 고리짝에 오랜 옛날의 때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지금과는 형편이 다른 까마득한 옛날에를 뜻함. 어원야담. 뒤바뀐 인생. 전라도 전주에서 장사로 부를 쌓은 상인 집안의 젊은이가 큰 배에 생강을 가득 싣고 평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생강은 남쪽 지방에서만 생산되고 북쪽 지방에서는 나지 않으므로 귀하게 여겨진 까닭입니다. 젊은 상인의 노부모는 아들의 풍류기질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여러 차례에 걸쳐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물건을 모두 처분하는 즉시 돌아와야 하느니라. 알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염려 마세요. 젊은 상인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호기롭게 말해 부모를 안심시키고 출항했습니다. 생강을 실은 배는 서해를 항해하여 대동강 하류에 도착했고 강줄기를 따라 강물을 거슬러 올라 평양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강 장사가 온다는 소문을 듣고 관서지방 곳곳에 많은 상인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상인은 따로 수고할 필요 없이 배를 정박하자마자 한 배 가득한 생강을 순식간에 다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일 정도라서 생강은 곡식 1,000석에 해당하는 판매 성과를 거뒀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완판에 들뜬 젊은 상인은 며칠 평양에 머무르면서 이름난 곳을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 여유가 생겨서 좋군. 젊은 상인은 을밀대와 부병루를 비롯해 여러 명승지를 감상한 후 명기가 많다는 기생집에 들렀습니다. 아름다운 기생이 나와 맞아줬는데 전주에서 온 생강 상인임을 단박에 알아보고 맛난 안주와 향 좋은 술을 내놓았습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별미랍니다. 전주 상인은 음식보다 기생의 미모와 애교에 반해서 연신 술을 마시며 주색이 주는 쾌락을 한껏 즐겼습니다. 상인이 아침에 눈을 뜨니 밤새 품에 안았던 기생은 어느새 화려한 옷을 입은 채 미소 지으며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꿀물 한 잔 드시지요. 상인은 기생이 내민 꿀물을 들이키면서
이것이 진정 천국이로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여 하루만 더 머물다가 돌아가겠다고 했으나 막상 자고 일어나면 그런 식으로 날마다 눌러앉아 몇 년을 보냈습니다. 결국 생강 8번 거금을 모두 기생집에 바친 꼴이 되자 기생은 상인을 홀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찌 예전 같지 않소. 무슨 말씀을 그리 서운하게 하시나요? 기생은 오히려 눈웃음 대신 쌀쌀맞게 반박하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제야 상인은 기생의 웃음이 돈을 향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렇다고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상인은 자존심을 접고 기생에게 모슴살이라도 할 테니 쫓아내지 말고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 기생도 그곳에서 허드렛 일 할 사람을 필요로 했기에 그러라고 선뜻 허락했습니다. 상인은 뗄 감룡 장작을 패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말에 먹이를 주는 등 생전 안 하던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일들이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기생이 방에서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며 묘한 소리를 낼 때는 당장 뛰어 들어가고픈 충동이 들어 더욱 참기 힘들었습니다. 매일 눈치 보면서 남은 찬밥을 얻어먹고 한겨울에 해진 옷으로 몸을 감싸며 덜덜 떨고서야 상인은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비웃음거리가 들지언정 집으로 가야겠어. 손님이 없는 어느 날 저녁 상인은 기생에게 그 뜻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소. 내게 노잣돈을 조금 마련해 준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작별 인사를 건네는 상인에게 기생은 섭섭한 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서방님 생각 잘하셨어요. 다만 요즘 형편이 어려워 저도 돈을 구경한 지 오래됐답니다. 기생은 오랫동안 상인을 공짜로 부려먹고도 단 한 푼도 노잣돈 줄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생은 상인을 그대로 내보내는 일이 마음에 걸리는지 잠시 생각하다가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더니 벽장에 오랫동안 방치된 장구를 꺼냈습니다. 기생은 거기에 걸려있는 녹슨 올공새를 풀어내주면서 갖고 가다가 쌀과 바꾸어 양식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올공새는 전통악기 장구의 줄을 양쪽 가죽에 거는 갈고리로서 걸공새라고도 하며 용머리 모양이기에 용두새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올공새는 장구의 양쪽 가죽 테두리에 돌려달아 줄을 연결하는 새로 만든 고리를 이루는 말이며 한 면에 8개씩 총 16매 한 벌입니다. 상인은 그나마 고맙다고 받아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이거라도 팔아 여비에 보태야겠어. 상인은 강가 모래밭에 이르러 거무스레한 장구 걸쇠 16개를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개를 모래에 문질러 녹을 닦아보았더니 검은 빛이 도는 황금빛을 뿜으며 윤이 나는 게 보통 쇠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쇠조각이 아닌 것 같네. 뭔가 특별해 보여. 때마침 장터가 열렸기에 상인은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인은 면포 위에 그것을 펼쳐놓고는 진귀한 보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상인 특유의 감으로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지나가던 한 사람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소? 상인은 직감으로 임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작물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오. 상인의 대답은 물건에 대해 잘 안다는 의미였기에 손님은 물건 가치를 상인도 안다고 판단한 듯 말했습니다. 여기서 오금을 보다니 정말 귀한 물건이구려. 오금이라는 말에 상인은 속으로 흥분했습니다. 오금은 구리에 10% 이하의 금을 섞어 만든 검붉은 빛이 나는 값비싼 합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떠난 후 상인은 쾌재를 불렀습니다.
상인은 헐값에 팔 물건이 아니므로 오금을 조심스레 보자기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큰 가게에 들러 최고 가격을 받고 팔았습니다. 무려 100만 양을 받아든 상인은 원래 재산을 되찾고도 남을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덕분에 상인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를 벗어나 고을에서 으뜸가는 큰 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를 오금 장자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이 일에서 연유하여 올공세 팔자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징역하면 올공세로 부자가 된 팔자이지만 사람 운수는 알 수 없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올공금 팔자라고도 말하는데 한자로 표기한 올공은 얼금, 금은 세임으로 올공금은 얼금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공세를 걸공세, 갈고랑세라고 부른 데서도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평양기생은 장부에 달린 오금을 알아보지 못해 큰돈 벌 기회를 스스로 놓쳤으니 지식의 힘을 간과함으로써 비롯된 손실입니다. 훗날 평양기생이 전주 상인이 오금을 팔아서 거부가 됐음을 알게 됐다면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것이니 월공금 팔자라는 관용어는 누군가의 큰 이익에 다른 누군가의 큰 손실이 숨어있는 뒤바뀐 인생인 셈입니다. 오원야당 놀란 나절과 팥죽 장수 할멈. 조선시대에는 고위관리가 외출할 때면 일반인의 통행을 금했는데 이를 벽제라고 했습니다. 고관 행차 앞에서 길을 침범하면 지가라 하여 붙잡아서 길가의 집에 잠깐 맡겨두었고 나중에 엄하게 벌을 주었습니다. 나절이 바쁜 경우 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이나 벌목 금지된 산에서 나무를 자른 사람도 임시로 민가에 맡겼습니다. 이렇듯 다른 급한 공무로 인해 나절이 민가에 죄인을 넘기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면 지시받은 민간인은 반드시 따라야 했고 만약 죄인이 도망치면 그 대신에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재상이 가마를 타고 출타했을 때 앞에서 길을 비키라고 연신 소리쳤음에도 한 사람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수행하던 나절에게 붙잡혔습니다. 나절은 벽제 위반한 자를 곧바로 관가로 끌고 갈 수 없으므로 근처에서 팥죽 파는 노파의 집 기둥에 묶으면서 그 집 주인인 노파에게 말했습니다. 행차가 끝나면 내가 데리러 올 테니 잘 감시하시오.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갔습니다. 나절이 떠난 후 붙잡힌 사람이 생각하니 관가에 끌려가면 심한 매를 맞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노파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돈 한 냥을 줄 테니 호박을 풀어주시오. 그랬다고 늙은 할미를 관가로 끌고 가겠소. 그의 애원을 듣고 노파가 생각해보니 지가 된 사람을 풀어주고 단청에 끌려간들 80 늙은이에게 매를 때리게 할까 싶어 돈을 받고 호박을 풀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가오. 들키면 우리 둘 다 봉변을 당할 테니. 사내는 사라졌고 노파는 태연히 팥죽을 쑤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 나절이 다시 와서 죄인을 데려가려고 했으나 보이지 않자 노파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맡겨놓은 죄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에 노파가 의문스럽게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듯이 엉뚱하게 대답했습니다. 팥죽을 달라고요? 몇 그릇을 드릴까요? 무슨 소리 하는가? 저 기둥에 묶인 자는 어디 있느냐 말이다. 나절이 기둥을 가리키며 매서운 눈빛을 쏘아대자 노파는 뒤늦게 변명했습니다. 아, 저기 있던 사람을 말하는군요. 제가 조금 전에 변소에 갔다 와 보니 그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어서 사실대로 말해. 남편은 외출했고 지금은 쇳내 혼자뿐입니다. 노파가 다시 귀모골이 행세를 하자 나절은 노파의 말을 믿지 못해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나절의 보고를 받은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집가 주인을 마음대로 놓아보냈느냐? 남편과 자식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팥죽 장사를 하겠습니까? 차마 죽지 못해서 연명이나 하려고 하는 짓이지요.
사또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파는 귀가 먹어 전혀 못 듣는 척 엉뚱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화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집가한 사람을 어찌 놓아주었냐고 물었거늘 무슨 딴소리를 하는 게냐? 내 나이는 80살입니다. 너는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느냐? 남편은 전주 이 씨이고 저는 안동 김 씨입니다. 사또가 여러 차례 큰 소리로 물어도 노파는 전혀 못 듣는 척하고 자기 편한 대로 말했습니다. 내는 오로지 팥죽을 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파가 이처럼 들리지 않는 척하니 사또는 황당해서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저 노파에게 벌을 내리자니 매 한 대만 치면 죽을 것 같아 때리라 할 수 없고 화를 참자니 속에서 열기가 끌어올랐습니다. 사또는 화난 얼굴로 노파를 데리고 온 나조를 쳐다봤습니다. 이놈아, 그 많은 민가 중에 하필이면 저런 귀머거리 노파의 집에 집가에 말썽을 부리느냐? 사또는 형리에게 노파를 데리고 온 나조를 잡아 엎어서 매 열도를 치라고 명하면서 노파에게는 손짓으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노파가 관문을 나갈 때 아까 그 광경을 보고 나오던 두 남자가 서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 때문에 죄 없는 나졸만 매를 맞게 됐어. 상대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자 노파가 그들을 쳐다보며 대꾸했습니다. 어이구, 젊은 사람이 그까진 매 몇 대 맞았다고 몸이 상하겠소. 귀모거리로 여긴 노파의 말에 두 남자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할멈은 지금까지 줄곧 귀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굴더니 지금은 어떻게 말소리가 들리오? 이 무슨 좋아요? 어이구, 제 귀 가지고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말지. 제 귀도 제 맘대로 못하오. 두 남자가 더욱 어이없는 표정을 짓자 노파가 이어 말했습니다. 내 귀는 말이지 매우 신통해서 듣지 않아야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들어야 할 때는 분명하게 잘 들린다오. 그리고 그러거나 말거나 남의 귀가 들리고 안 들리는 것을 왜 시비하는가? 말을 마친 노파가 획 돌아서 가버리니 두 남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무서워하고 미워했습니다. 이 일에 연유하여 남의 말은 들은 채도 않고 능청스럽게 단청 피우는 걸 일러 제 귀 가지고 제 마음대로라고 말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아가 자기에게만 유리하도록 행동하는 사람이나 자신에게 이롭지 않으면 인정사정 두지 않는 사람을 가리켰으며 제 눈 가지고 제 마음대로 또는 제 입 가지고 제 마음대로라고도 말합니다. 오원야담 잘못 알려진 두문불출 유래. 이제는 때가 되었다. 1392년 7월 그동안 허수아비 왕을 내세워 고려를 다스리던 이성계는 자신이 직접 왕이 되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려의 기운이 닿았기에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노라. 이미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의 사실상 무혈 쿠데타였고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사태가 일이 되자 그동안 참고 지켜보던 신하 중 많은 이가 고려 멸망을 깊이 한탄했습니다. 더 이상 관직에 있을 이유가 없구먼. 왕궁을 바라보는 것도 죄스러우니 만수산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겠소. 그럽시다. 이리하여 관리 70여 명이 개성 근처 만수산으로 출발했는데 고려 충신은 왜 만수산을 은거지로 선택했을까요? 개성 북쪽에 위치한 만수산은 송악산 서쪽 자락에 있으며 광덕산이라고도 합니다. 고려 마력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에게 읊은 시조에도 만수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얼거져 백년까지 누리리라. 이 시조에서의 만수산은 고려 왕조를 상징합니다. 고려 궁궐이 송악산을 배경으로 하여 세워졌고 만수산 기슭에 여러 고려 왕릉이 모셔진 까닭입니다.
새 왕조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고려 충신들이 만수산으로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으니 만수산은 고려 왕조의 품안이었던 것입니다. 그 만수산으로 향하는 개성 북쪽 고갯마루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 관복은 이젠 쓸모가 없네요. 맞는 말이구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관리들은 관복을 벗어 나뭇가지에 걸어놓고는 유유히 만수산 서쪽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에 세상 사람들은 그 고개를 부조연이라 불렀으니 고려 충신들이 새 왕조의 머리 숙이지 않았음을 상징한 지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허름한 집에서 고사리를 캐어 먹으면서 고려에 대한 충절을 지켰습니다. 주요 관료들이 만수산으로 들어갔다고. 그러자 태조 이성계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유능한 관리들이 새 왕조의 충성을 거부함은 은연중 백성에게 불복종을 암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성계는 사람을 보내 높은 벼슬을 제안하며 이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습니다. 우리 새로운 역사를 같이 써봅시다. 이럽소. 선비된 도리로서 어찌 불사의군을 거스른단 말이오. 계속 이러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아무리 그래도 두 임금을 섬길 수는 없으니. 충성 거부를 보고받은 이성계는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잔인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거라. 이성계는 부하에게 그들이 사는 곳을 포위한 후 불을 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열기가 뜨거워 견디기 힘들면 알아서 그곳을 뛰쳐나오리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지만 결과는 이성계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사령이 안으로 들어가 최후 통첩하고 불을 질렀는데 그들은 엄청난 재난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채 기꺼이 불에 타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뭐라?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죽었다고. 뜻밖의 참사를 보고받은 이성계는 망연자실했고 고려 충신 72명을 불질러 몰살했다는 소식은 새 왕조의 잔인한 면모를 부각시켰으며 아까운 인물들이 희생됐다는 동정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백성들은 고려 충신들의 눈물 어린 충절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추모했습니다. 이때 죽은 충신은 맹호성, 신규, 조의생, 임선미, 이경, 고천상, 서중보 등 72인이었으며 세간에서는 이들을 두문동 72현이라 불렀습니다. 다만 한 사람 황희는 그 전에 두문동에서 나갔기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황희는 거듭된 이성계의 간청에 마음이 흔들린 데다 동료들이 나가서 백성을 구제하라고 권하자 마음을 바꿔 조선의 신하가 됐습니다. 일설에는 두문동에서 살아남은 72인 중 몇몇이 만수산을 빠져나와 강원도 정선 상골로 숨어들었다고도 합니다. 정선의 두문동은 그 흔적을 일러주는 지명이라 하며 그 충신들이 불렀던 회안의 노래가 정선아리랑이라고 합니다. 한편 두문동은 본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고려 충신 72인의 희생이 있은 후 생긴 지명입니다. 그렇다면 두문동의 유래는 무엇일까요? 그 어원은 중국 사마천이 기원전 1세기에 쓴 사기에 있습니다. 사기 상군열전에 보면 공자권 두문불출 28년이란 문장이 있습니다. 공자권이 문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벌써 8년, 즉 태자가 법을 위반했을 때 태부인 공자권이 죄를 뒤집어 쓰고 코를 베는 형벌을 당한 데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일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닫아걸 두 출입문문은 문을 닫아걸다라는 뜻으로 그 후 여러 문헌의 두문 혹은 두문불출로 쓰였습니다. 고려 중엽에 활동한 문인 이규보의 시에서도 두문불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니 스님과 나 기약해서 차를 끓이네. 요컨대 고려 충신과 관련된 두문동은 살던 지역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후대에 지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두문동 72년의 이야기가 강조된 나머지 원래 있었던 지명처럼
잘못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둠불출이란 말은 좁게는 꼼짝 않고 집에만 들어앉아 있음, 넓게는 조용히 응거하면서 관직 또는 사회적 일을 하지 않음이란 뜻으로 통합니다. 전설야담, 채옹사와 흥청망청 단어 오원. 채옹사는 조선 연산군 때 예쁜 계집을 뽑으려고 전국에 보내던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채옹사는 채옹준사의 줄임말이며 홍은 여자, 주는 좋은 말을 뜻합니다. 당시 정력에 좋다고 여겨진 말고기를 먹고 미녀 기생을 데리고 희롱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명칭입니다. 중국 춘추시대의 월나라 법녀가 오나라 왕 부차에게 보낼 미인을 뽑기 위해 각지에 사람을 보내 절세 미녀 서시를 발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녀를 징발하고자 주기적으로 전국 곳곳에 벼슬아치를 보낸 건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제도화한 통치자는 연산군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연산군은 1505년에 채옹사 및 채청사라는 벼슬을 두었습니다. 채옹사는 기생 중에서 예쁜 기생을, 채청사는 여염집에 예쁜 처녀를 잡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채옹사의 홍은 지방관청의 기생을 가리켰고 채청사의 청은 여염집 젊은 처녀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연산군은 그렇게 전국에서 모아온 기생을 구분해서 불렀습니다. 즉, 왕과의 접근거리 혹은 접촉 농도에 따라 불리는 호칭을 다르게 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불려온 기생을 운평, 궁중에까지 들어온 기생을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중 임금과 잠자리를 같이 한 기생은 천과 흥청이라 했고, 천과 흥청이 이동할 때는 사대부들로 하여금 가마를 매게 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성은을 입은 특별한 여인이란 의미였지만 그 가마를 매야 하는 사대부로서는 치욕적인 일이었지요. 연산군이 한번 행차하면 그 뒤에는 수많은 흥청들이 따라 나섰으며 왕은 적당한 곳에 이동식 집고사를 세워놓고 흥청들과 질탕하게 놀았습니다. 쾌락에 젖어 지내는 당사자는 즐겁고 행복할지 몰라도 원치 않게 궁궐로 온 여인이나 왕에게 무시당하는 관리들은 불만을 가득 품었습니다. 더군다나 연산군은 2차례나 사화를 일으켜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죽이거나 멀리 유배 보냈습니다. 결국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흥에 겨워 제멋대로 노는 걸 일러 흥청거리다, 흥청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흥청 뒤에 후렴구처럼 망청을 붙여 흥청망청이란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의 망은 앞에 흥할 흥에 대한 대구로서 망할 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유로 오늘날 흥청망청은 흥에 겨워 마음대로 즐기는 모양 또는 재물을 마구 쓰는 모양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원야담, 넉살 좋다, 비위 좋다. 옛날 어느 해 가을에 연날리기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연날리기라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뤘는데 이때 강화도 대표로 출전한 사람이 색다른 연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수가 연살 5개로 만든 연으로 출전한 데 비해 강화 선수의 연살은 4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연날리기 경기는 사실 연 끊기 싸움입니다. 연을 날린 후 상대방 연주를 끊는 사람이 승리하니까요. 가오리연은 움직임이 단순하고 반응이 느리기에 대부분 민첩하게 다양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방패연을 날립니다. 이런 연싸움에서는 사기 가루 바른 연실을 잘 다뤄 상대방 연주를 재빠르게 끊는 실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방패연은 머리살 1개, 장살 2개, 중살 1개, 허리살 1개로 만들어집니다. 강화도에서는 대나무가 자생하지 않아 귀에서인지 아니면
일부러 바람의 저항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함인지 알 수 없으나 강화 사람이 만든 연은 대나무 허리살 하나가 빠진 넉살 방패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이 하나 부족한 강화연을 바라보며 부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화 선수는 연살 4개로 된 연을 가지고 놀라운 솜씨를 뽐내며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뒤늦게 강화연 넉살 좋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이에 연유하여 강화연 넉살은 살이 내신 강화의 연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강화연 넉살 혹은 넉살 좋은 강화연은 하늘을 나는 연과 여자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 연의 발음이 비슷한 연유로 수줍음 모르는 강화연으로 그 뜻이 바뀌었고, 이로부터 넉살 좋은 강화연은 체면이나 염치 모르는 사람으로 넉살스럽다는 부끄러움 없이 비위 좋다로 통하게 됐다고 합니다. 강화연 설화의 사실 유무는 확인할 수 없으나 오늘날 넉살은 창피해하는 기색 없이 비위 좋게 구는 짓이나 그런 성미를 뜻하는 말로 쓰입니다. 일설에는 넉살이 넉과 살이 합쳐진 명사로서 잘도 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넉살과 비슷한 말로 비위가 있습니다. 비위, 좋다의 비위는 무슨 뜻일까요? 비위는 글자 그대로 비장과 위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위 좋다는 말은 비장과 위가 좋으므로 아무 음식이나 다 잘 먹고 잘 소화시키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로부터 비위 좋다는 말은 여간한 핀잔을 받고도 감정을 나타내지 않거나 참고 견디는 배심이 좋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넉살 좋다와 비위 좋다는 부끄러움 없는 태도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넉살은 주로 사람에 대한 태도를 표현할 때 쓰고 비위는 사람은 물론 사물 풍경에 대한 태도에도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넉살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쓰는 반면 비위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사용하곤 합니다. 인체에서 비위가 약하면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심할 경우 구토를 하기 일쑤이듯 비위는 뭔가에 자극받았을 때 반응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비위를 긁다, 비위 상하다, 비위가 틀리다, 비위를 건드리다, 비위 사납다 등 자극을 받아 참기 힘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자면 넉살은 부끄러움 타지 않고 비위 좋게 구는 짓을 뜻하고, 비위는 내장의 기능에서 착안하여 음식의 맛이나 어떤 일에 대해 좋고 나쁨을 분간하는 기분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비위는 부정적 상황에 많이 쓰므로 안이 꼽고 싫은 일을 잘 견디는 힘이란 뜻도 지니게 됐습니다.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넉살, 부끄러운 기색 없이 비위 좋게 구는 짓이나 성미. 비위, 일이나 사물에 대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기분이나 생각.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